여기는 AM153 뉴스 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당신은 어디서 물건을 주문하셨습니까? 로켓 배송으로 내일 도착. 이 한 줄의 문구가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에 주문하면 아침에 도착하고 무거운 생수도 부피 큰 휴지도 클릭 한 번이면 문 앞까지 배달됩니다. 편리함.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을 위해 우리가 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결제 카드 정보,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우리는 믿었습니다. 대한민국 1위 이커머스 기업이니까,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기업이니까, 당연히 내 정보는 안전하겠지. 그런데 2024년 11월 29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사건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11월 말의 어느 날, 쿠팡을 이용하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의 일부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접근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처음 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공지 가끔 오잖아. 비밀번호나 바꿔놓으면 되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식 발표를 통해 밝혀지는 내용들은 점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1월 29일 저녁, 쿠팡은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370만.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쿠팡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활성 고객 수는 2,470만 명이었습니다. 유출된 계정 수가 활성 고객 수보다 많다는 것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사실상 쿠팡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거의 모든 사람의 정보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탈퇴한 지 4년이 넘은 고객에게도 유출 통지 문자가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자상 거래법상 거래 기록이 있으면 5년간 정보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쿠팡 측 발표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최근 5건의 주문 내역, 그리고 많은 분들이 편의를 위해 저장해 두셨던 공동현관 출입 비밀번호까지. 쿠팡은 공식 입장문에서 결제 정보와 로그인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정확한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가 있으면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해킹 공격이 식별된 기간은 2024년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입니다. 약 5개월에 걸친 기간입니다. 그런데 쿠팡이 이 사실을 인지한 것은 11월 18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장기간 침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보안 체계의 문제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재명 2차관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류 차관은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사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배후로 전직 직원이 의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공식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류 차관도 국회에서 현재 언급되는 공격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는 경찰 수사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팡 측이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이메일에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금전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부분 역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는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형 플랫폼의 보안, 구조 및 권한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안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10년 넘게 쿠팡 이용했다. 앱에 신용카드부터 금융계좌, 개인 통관 번호까지 다 저장해뒀는데 2차 피해가 걱정된다. 우리 집 주소랑 현관 비밀번호까지 노출됐다는데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이라 불안하다. 로켓 배송 편하다고 좋아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특히 인터넷 보안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세대에서 불안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아들이 편하라고 쿠팡 가입시켜줬는데 내 정보가 유출됐다니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많은 소비자들이 쿠팡 탈퇴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탈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이 쏟아진 것입니다. 언론 보도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따르면 쿠팡에서 회원 탈퇴를 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모바일 앱에서는 직접 탈퇴가 어렵고 PC 버전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이 쿠팡에서 회원 정보 수정을 누르고 화면을 끝까지 스크롤해서 PC 버전 이동 버튼을 찾아야 하고 그 다음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고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설문을 작성해야 탈퇴 신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와우 멤버십 회원의 경우 탈퇴 전에 먼저 멤버십을 해지해야 하는데 해지 과정에서 혜택 상실을 안내하는 여러 팝업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쿠팡 탈퇴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가입은 쉬운데 탈퇴는 어렵게 만든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설계 방식을 다크 패턴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설계된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쿠팡의 자진 시정안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데이터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12월 1일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는 179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보 유출 소식을 들은 소비자들이 비밀번호 변경이나 정보 확인, 탈퇴 방법 검색 등을 위해 앱에 접속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용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12월 5일 1617만 명, 12월 6일 1594만 명으로 닷새 만에 20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은 반사 이익을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YGM 리테일 자료에 따르면 지마켓은 11월 29일 136만 명에서 다음 날 161만 명으로 하루 만에 약 25만 명 증가했습니다.
11번가, 네이버 쇼핑 등 경쟁 플랫폼들도 이용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며칠 후 경쟁 플랫폼들의 이용자 수도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락인 효과로 설명합니다. 락인 효과란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에 익숙해져서 불만이 있어도 다른 대안으로 쉽게 갈아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쿠팡에 저장된 주문 이력, 결제 정보, 정기 배송 설정, 자주 쓰는 배송지 목록.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앱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은 로켓 배송의 속도와 편의성을 한 번에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불안하긴 한데 대체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고민이다. 비밀번호만 바꾸고 일단 지켜보려고 한다. 불안하면서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소비자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현상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종속성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가 상황을 받아들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팡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네이버에는 집단 소송 준비 카페가 30개 이상 개설되었고 이들 카페의 총 회원 수는 6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소비자 집단행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들도 소송 대리에 나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법무법인은 1인당 20만 원, 다른 곳은 30만 원, 50만 원 등 다양한 금액의 위자료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월 1일 첫 번째 손해배상 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용자 14명이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정식 집단 소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식 집단 소송이라면 대표 소송의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지만 현행법상 집단 소송은 자본시장법 위반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법원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소송에 직접 참여한 사람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1인당 20만 원에서 7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0만 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에서는 1,03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실제 배상을 받은 것은 소송에 참여한 2,400여 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해 미국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법무법인이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실제 손해액의 몇 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공시 규정을 준수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쿠팡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쿠팡 측 발표에 따르면 11월 29일 저녁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처음 유출 대신 노출, 무단 접근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로 표현을 바로잡아 재통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11월 30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과문이 홈페이지 메인에서 이틀 만에 뉴스룸으로 이동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과문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겼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사과문이 어디로 갔느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인다고 질문했고, 다른 의원은 3천만 명 넘는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사과문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준 대표는 이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다시 사과문과 함께 내용을 보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편 일부 소비자단체와 언론에서는 쿠팡잉크 김범석 의장의 입장 표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김범석 의장이 직접 답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쿠팡 임원들의 주식 매각 시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은 어떠했을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긴급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위반, 기업의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2024년 연 매출이 41조 2,901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받은 과징금은 약 1,347억 원이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1년 전에도 개인정보 관련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현행 과징금 수준이 대기업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연간 영업이익이 조 단위인 기업에게 수십억 원대, 과징금은 실질적 억제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안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전액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해 기업 측이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수준의 규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잠시 이 사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유출된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름, 이건 나의 정체성입니다. 전화번호, 이건 나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집 주소, 이건 내가 사는 공간, 나의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이건 내 집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문 내역, 이건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나의 일상입니다. 이 모든 정보가 조합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생활 전체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있고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차 피해 의심 사례를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출 통지받은 뒤로
중국어 스팸 문자가 급증했다. 누군가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것 같다. 인증번호 문자가 계속 온다. 쿠팡 고객센터라면서 전화가 왔는데 진짜인지 사기인지 구분이 안 된다. 물론 이런 사례들이 이번 유출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정보 유출은 전화번호처럼 쉽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합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은 쉽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면 모든 연락처에 알려야 합니다.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주소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삶에 지속적인 불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플랫폼에 맡기고 있을까? 가입할 때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개인정보 수집동의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냥 동의를 누르셨을 겁니다. 편리함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내주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은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정확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는 것도 구매 이력, 검색 기록, 클릭 패턴 등을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정보는 플랫폼 기업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산을 보호하는 데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을까요? 일부 소비자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 정보로 돈은 버는데 정보를 지키는 데는 충분히 신경 쓰고 있는 건가?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 투자의 적정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질문들이 남습니다. 대형 플랫폼에게 소비자는 고객일까요? 데이터 원천일까요?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감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 그 자체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과 정부기관이 권장하는 몇 가지 조치를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쿠팡뿐 아니라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도 함께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개인 통관번호 재발급을 고려해 보세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새로운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현관 비밀번호 변경을 검토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넷째, 스미싱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정부와 보안 전문가들은 쿠팡을 사칭하는 문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배송 주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자가 오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직접 앱을 열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개인정보 유출 보상을 해드립니다. 피해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이런 전화가 오면 일단 의심하고 직접 공식 채널로 확인하세요. 정상적인 기업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보 제공에 더 신중해지는 습관을 길러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고 가능하면 민감한 정보는 따로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불편하더라도 내 정보를 지키는 습관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룬 내용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고 그 세상에서 우리의 정보는 중요한 자산이자 동시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편리함에는 대가가 따르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의 보안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과징금 수준, 손해배상 제도, 기업의 보안 투자 의무,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옳은지는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 나갈 문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그냥 잊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남기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정보는 지금 안전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디지털 세상을 원하십니까? 여기까지 AM153 뉴스 뒤의 이야기였습니다. 사건은 지나가지만 우리가 남기는 생각은 계속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